채널 보시는 분들 돈 많으세요. 그럼 가능합니다. 네. 사실 자본력으로 밀어버리면 대법법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 질문 항상 응, 그 항상 NPL 투자 자동이죠, 특강 자동. 나오면 항상 나오는 자동빵이죠. 얘기입니다. 네. 일반 법인도 참여가 가능한가? 이 일반 법인도 가능하냐 아니면 개인 투자도 가능하냐 네. 이게 항상 나오는 거였는데 네. 원칙은 이제 기준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기준 잡아드리면 대부업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업 법인이 있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판에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는 것을 옆에서 관찰을 하다 보면 이 판을 키워서 대부업 법인 차려야겠구나 라는 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못하는 시장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원칙은 이렇고 이제 강론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개인도 가능은 해요. 개인도 가능은 한데 그 변칙적인 방법들을 좀 써야 합니다. 변칙이요? 네, 변칙. 주된 방법이 아니에요. 특수한 방법의 변칙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강의를 팔고 있는데 네,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강의는 잘 팔리겠죠. 불특정 개인들이 다 들어올 테니까. 근데 아닌 건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기준을 잡아드리고 대신 변칙은 있지만 이게 주된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변칙이 뭡니까? 여러 가지 그 근저당권을 사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근저당권을 아파트 사오듯이 사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뭐 변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뭐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뭐 채무인수, 사후정산, 뭐 대입연재, 기타 등등의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근저당권자의 이름을 가져오는 방법들을 쓰면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대신 그 좀 꺼려하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좀 꺼려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주된 방법은 아니다. 왜 꺼려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보자면 후레이님 제가 아파트를 팔 거예요. 아파트를 파는데 명의를 6월 1일 기준 이후에 가져가겠대요. 그 말은 이제 재산세를 네가 내라. 그쵸. 그 이후에 나는 명의 이전을 하겠다. 대신 돈은 지불해 줄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거래는 했지만 뭔가 돈이 오고 감에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느낌? 그래서 좀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계약을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합시다가 빨리빨리 아닌 하자. 느낌인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미래에 어떻게 일이 벌어진 걸 보고 정리를 합시다. 이런 느낌이라 선호하지 않죠. 조건이 있습니까? 설립 조건? 저 있습니다. 지금은 5억의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여기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10억을 기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그 돈만 충족이 되면 돈만 충족이 되면은 가능은 하죠. 근데 지금도 사실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대안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강의 들으러 가면은 물건 하나에 막 10억씩 태우고 15억씩 태우고 이런 걸 보면 저는 사실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절대 그 한 물건에 자본금 많이 태우는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개인한테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 내용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 외에 이제 소상공인의 시장이 또 따로 있다. 거기 정도는 개인한테 충분히 대안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서 판돈이 키워지면은 이제 그네들의 리그로 넘어가시면 된다.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가 있군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우리 돈 많으면은 경매 안 하잖아요. 빌딩 사지 누가 경매해요. 경매하면 힘든데 저는 경매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거랑 똑같이 이 시장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력이 있는 덩치 큰 사람들의 시장이 따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거는 단계별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그 마이너 시장하고 메이저 시장의 차이는 아까 자본금과 네. 물건 규모의 그렇죠. 차이인 거죠? 뭐 그렇죠, 어떤 그렇죠. 일반 물건과 특수 물건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건 솔루션이 아니에요. 다르거나 네. 이런 건 아니고. 네, 저도 그냥 주거용 물건만 합니다. 뭐 대부분의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NPL 사례들이 상가나 토지밖에 없는 것은 개인들한테 오는 물건들의 수준이 나머지 좋은 물건들은 앞단에서 다 처리가 되고 이제 처리가 안 된 물건들이 이제 개인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물건들 중에서도 내가 저 공장은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해도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NPL 투자라기보다는 경매 투자를 하는데 NPL의 색깔을 살짝 묻혔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경매 투자의 꽃은 낙찰이 아니라 배당이다. 그래서 배당으로 항상 엑시트 하는 것을 좀 먼저 기준 잡는 게 중요하다. 수익을 내는 걸 목적으로 많이 좋은 물건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데 네. NPL의 관점에서는 저거 좋은 물건이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판단하세요? 배당이 충분히 내가 사온 가격보다 많이 나올 거다. 많이 빼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은행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10억짜리 부동산에 압구정 현대에 7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과거에. KBC에 70%에서 80% 빌려줬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은행이 7억을 빌려줬음에도 등기부에 7억이라고 써놓지 않아요. 얼마 써놓죠? 8억 4천. 8억 4천 써놓죠. 120% 써놓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은행의 입장에서도 내가 돈을 안 갚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후랭이님한테 빌려줬으면은 나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았을 텐데 하필 너한테 빌려줘서 나 지금 이자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설정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잖아요. 7억을 빌려줬는데 120%를 설정해 놓는 거. 그래서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은행은 사실 7억을 빌려줬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가 돈을 안 갚았다라는 이유로 부동산 경매가 낙찰이 되고 나면은 8억 4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동안 돈을 내가 이자를 지불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그럼 여기서의 수익 구조의 가장 큰 뼈대는 이게 7억을 빌려줬지만 충분히 8억 4천까지 배당이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물건일 때에 이게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NPL 투자할 때 주의사항. 네,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많겠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리스크가 좀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식이 좀 필요해요.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부동산이 얼마에 낙찰이 되겠구나라는 대략적인 범주를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경매를 하시다 보면은 10억짜리 부동산, 10억짜리 아파트가 대략 얼마에 낙찰이 된다는 걸 알죠, 우리가. 낙찰가가 미쳤다라는 걸 아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률 기반 수익 구조다 보니까 그 법률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명칭 자체가 이제 부실 채권이다 보니까 이 채권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은행과의 관계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 금융 구조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의 지식이 필요한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동산 종합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자체가 일반 대중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근을 못하고 강사한테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경매학원 등에서 NPL 공동법인을 설립을 해서 경매를 추진하는 건이 있다고 네, 이게 합니다. 많아요. 웬만한 NPL 강의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물론 이제 사기꾼 강의 전제를 한다면 개인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모아서 NPL 법인 차리고 그걸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권장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권장하지는 않는 편인 게, 공동법인을 만든다라는 전제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하니까 돈이 이제 자본력이 부족해서 공동법인을 만들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 구성원들이 이 모든 법적 하자에 대한 리스크 해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인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돈은 벌고 싶어. 그래서 키를 잡고 있는 사람한테 올라타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권장하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사건 사고도 많고, 심지어 수강생들의 돈을 모아서 강사가 물건을 가져온 후에 그 물건의 이름을 강사 이름만 등기치는 경우가 있어요. 수강생 돈으로 내 이름을 등기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공짜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그 선생님은 이제 동남아 여행을 가십니다. 매년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처럼 이 시장 자체가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면 하지 마셔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돈이 되고 차라리 아파트 투자하셔라. 그게 좀 낫다. 그거는 내 이름으로 등기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안 되어 있는 거는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그 사기꾼 강사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 친 다음에 팔아먹죠. 팔아먹고 네. 수익금을 뭐 뿜빠이 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뿜빠이 해주면 다행이죠. 네, 뿜빠이 해주면 다행인데, 그럴 거면은 왜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나, 그냥 주식 투자를 하시지, 그런 생각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 투자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 강사한테 투자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강사가 공시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재무제표가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그 사람한테 간접 투자를 할 거면 아예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는 주식시장에 가셔서 재무제표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데 그 회사에 간접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나.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대현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저는 이제 많이 쩐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좀 해줘. 뭐 이렇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하는데, 이제 수강생 선생님들이랑은 이제 돈은 안 섞어요. 그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랑은 이제 그분들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은퇴하신 선생님들이고 이제 나는 잘 몰라. 근데 네가 이제 난놈이라고 하니까, 이 시장에서 난놈이라고 하니까 좀 굴려줘라. 나는 몇 프로의 수익만 하면은 만족한다. 근데 그거를 내가 돈을 내는 입장이면은 하지 마셔라. 내가 그걸 키매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뭐 반대까지는 안 할게요. 저한테 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NPL을 하기 전에 네. 경매부터 먼저 좀 경험을 해보고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애초에 NPL부터 파는 게 낫습니까? 정말 질문 많이 받는 게 일단 저는 이제 대형 강사는 아닙니다. 대형 카페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냥 혼자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전거를 타면은 저거 자전거 타면은 빨리 간다라는 걸 알아. NPL 투자를 하면 저 돈 냄새 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걸음마를 하고 있어요. 걸음마를 하고 있는 애기가 자전거 타고 있는 분한테 자전거 바로 타도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뭐 걸을 수 있으니까 타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지만 단계 구멍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구멍에 대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잘 모르니까 그거를 키를 잡고 있는 강사한테 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사한테 의존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나는 강사를 믿을 수가 있다. 우리 강사님은 교주님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오케이, 그런 성향이시다 라고 하면 하셔라. 근데 나는 내가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수익 구조를 보고 리스크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온전히 학습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말은 경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매 앞단에서 법리적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이 되어야 NPL에 대한 내용도 습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법원에 가서 그렇죠. 변론도 네. 하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 온갖 모욕도 듣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 공부를 하려면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일단 부동산 경매에 학습을 하시면서 유능하신 선생님들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은 사실 재미는 없죠. 왜냐하면 수필 형식으로 써져 있는 게 아니고 경험담 기반으로 써져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교과서적으로 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좀 뽑아서 학습을 하시면 되지 않나? 배당 요구 종기라는 거를 경매 때 배웠는데 그게 NPL에도 이어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학습을 하고 이렇게 발췌적으로 하시면서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수업료를 치르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수업료를 치르고 이게 여기서 구멍이 날 수가 있구나 라는 걸로 이제 학습을 했죠. 강사들의 그러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보고 간접 경험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NPL 쪽도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없죠. 많이 없죠. 네, 거의 없고 강의료도 좀 고액인 경우가 많고, 저도 고액이라 할 말은 없는데 수요 자체가 좀 적어요. 수요 자체가 좀 적고 공급 자체도 좀 적고, 부동산 선생님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그 NPL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안 되시고, 얼마 전에 이현민 선생님 오셨다고 하시는데 이현민 선생님은 하시거든요. 이현민 선생님 강의도 괜찮고 좀 선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면서 경매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다. 부실 채권 매입이 막혀서 중간 업체를 끼워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네,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최근 은행권에서도 채권을 잘 판매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현재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중간 업체를 끼워야 한다라는 질문, 이것도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중간 업체를 끼워야 한다라는 것은 일단 유통 단계가 하나 더 거쳤다라는, 그만큼 이제 수익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권장하진 않습니다. 직접 유동화 회사를 컨택을 하셔도 되는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 업체가 끼어 있다라는 얘기는 낙찰을 전제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동산을 근저당권 가져와서 높은 가격에 낙찰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데, 낙찰 전제로 하는 거면 유동화 회사 직접 컨택해서도 가능해요, 개인도. 그래서 중간 업체를 끼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사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중간 업체가 직접 되는 게 좋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 채권을 잘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질문. 요거는 지금 이제 조금 시기가 이제 지난 질문이긴 한데, 한창 이제 NPL로 투자자들이 넘어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주거형 부동산, 우리 같은 이제 자본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주거형 부동산의 NPL을 좀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가가 충분히 나와주니까 배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팔죠. 누가 팔아요? 7억 빌려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계장님이 8억 4천 받으러 오세요 라고 부르는데 나는 사고 싶지만 그들은 팔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팔았단 말이죠. 근데 최근도 아닙니다.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연체이자를 3%로 제한하겠다라는 규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깊지만, 그래서 은행도 이 부실채권을 처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좀 팔아요, 지금. 그 말은 사는 사람이 좀 적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엊그저께 배당 받고 왔는데, 원래는 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저당권이 넘어가지 않고 은행이 그 근저당권을 판매하지 못해서 직접 배당받으러 오는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직접 배당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 말은 아무도 그 근저당권을 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과거랑 또 달라졌다. 이 연체이자 3%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낸 업체만 채권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방안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개인이라도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 조금 그 시기가 과거가 된 질문이 돼요. 요즘 트렌드? 요즘 그 연체이자 3%로 바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좀 수익을 내고 계세요? 어떤 전략으로? 지금은 이제 그 대응 방안이 좀 유통이 됐어요. 나오고 나서 수익 구조가 안 나오니까 사실 대형 법인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이 그 정민우 대표님 영상을 보셔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규제책을 해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개발한 업체는 이제 야금야금 몰래 조용하게 이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과거랑 똑같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들로 가져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연체이자 3%를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개편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은 정보라서 이제 이 NPL 사업, NPL 강의 사업의 주된 주제가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다라는 거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이죠. 개인으로 그럼 지금 사오시는 건가요? 개인과 법인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 법인이 본인 소유 대부법인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흐름은 대부법인으로 결국에는 가긴 가야 한다. 근데 작은 소상공인의 시장 정도의 파이 정도라면은 개인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개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 말은 X. 할 수는 있다. 타이밍이 중요한 시장이 돼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오히려 그 대형 대부법인들이 문을 많이 닫았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해지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이 상대적으로 조금 개인한테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느낀 느낌은 이게 약간 자본력 싸움?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민 대표님을 먼저 뵈셔서 그런데 응. 정민 대표는 워낙에 이제 자본력 있게 들어가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하게 소상공인의 시장으로도 가능은 하다. 그렇지만 누가 이제 자본력으로 같은 소상공인 시장을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밀리죠.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기준 잡아드려야 돼요. 내가 1년에 뭐 한 20%에서 100% 정도의 수익을 보겠다. 내 투자금 대비. 그 정도로는 충분히 개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수익률을 아예 이제 기준 잡아드리면 되겠죠. 채널 보시는 분들 돈 많으세요. 그럼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차리시면 돼요. 20개, 30개는 다 있으시니까 부럽네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대안이라고 답변을 준비해 온 게 사실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본력으로 밀어버리면 저같이 이제 자본력이 부족한 강사는 최대한 머리를 써서 자본력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에 들어가겠다라는 사람의 방식인데, 그게 사실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들한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예 나는 자본력이 있다. 그러면 그냥 똘똘한 놈 하나 이제 직원으로 쓰면서 그냥 자본력으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도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똑같이 다른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냥 아파트를 시세가 10억짜리를 8억에 사서 9억에 파는 그 시장이 똑같은 수익 구조가 100억 단위로 부동산 크기가 커지면 경쟁률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 시장도 수익 구조가 동일한데 자본력으로 들어오는 시장은 이 시장에 아예 소상공인 시장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급이 다르게 노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자본력이 좀 중요한 시장인 건 맞다.